6회 세무회계 문제입니다. 자, 세법상 기간과 기한의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기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원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고요. 12월 31일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3월 31일이 토요일이면은 전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죠. 일요일도 넘어가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요. 2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근거과세 원칙이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신의의 성실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 직무수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나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번엔 틀렸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국세부가 원칙이죠. 이번이 틀렸어요. 3번. 자, 법인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을 포기한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대손상각비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죠. 채무면제이익 중 세무상 이월계승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이월계승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이월계승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죠.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월계승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되고요. 그 이전 것은 5년간만 이월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을 가지고서 이월계승금을 보존할 때는 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사업연도 중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서 납세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해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하면 9월 30일까지는 변경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어요.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제출 당연히 해줘야지만 신고한 것으로 봐요. 2번이 틀렸어요. 결손금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줘야 되죠. 납부 의무가 없을 뿐이지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자,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나 납부할 금액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5번. 사후적 권리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사후라는 말이 일 끝난 다음이죠. 이번에 과세 전 적부 심사는 과세 전, 사전에 해당하는 거죠. 사전 권리 구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5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모두 사후적 권리 구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6번. 자, 세무 조정 결과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 비용을 손익계산세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여러분, 출자자는 배당, 임원은 상여, 출자 임원은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를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하면 유보로 처분하죠. 건당 1만 원 초과 접대비 중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으면 기타 사회유출 맞습니다. 3번이네요, 답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분은 기타 사회유출이지만 원천징수분이 아니면 상여로 처분합니다. 7번.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입금이 수익을 뜻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때문에 입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쓰죠. 채무면제 이익은 이월계승금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불산입이지만 없으니까 입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200만 원입니다. 재산세가 송금이니까 재산세 환급받으면 입금으로 들어가요. 350만 원. 국세, 지방세, 과운납금, 환급금 이자는 보상의 성격이므로 입금불산입. 차량 운반구 처분금에 입금 맞죠?
더해서 1,05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급여로 보지 않고 배당금으로 봅니다. 노무출자 사원이 뭐죠? 노동력을 출자를 하는 거죠. 돈을 출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으로 봐요. 주식 할인 발행차금은 비용이 아니죠. 건강보험료하고 직장보육시설 두 개 더해서 520만 원. 2번이 답이 됩니다.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퇴사는 회사가 제조한 기계를 할부 판매를 했어요. 할부 판매를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팔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결제 조건을 봤더니 2월 25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6개월마다 500만 원씩 4회에 걸쳐 분할해서 결제했으니까 장기 할부 판매죠. 원칙적으로는 장기 할부 판매도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의 3,000만 원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어야 되는데 회사는 1,500만 원만 매출로 인식했다고 나와 있죠. 그럼 1,500만 원 입금 산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회수 기준으로 처리를 해도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9번의 답은 1번이에요. 9번의 답은 1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단기 모두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3,000만 원 전체를 매출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회사는 1,500만 원만 매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입금 산입, 매출 1,500만 원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지만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회수 기준으로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만 회수 기준을 인정을 해줍니다. 때문에 세무 조정할 게 없어요. 답은 1번. 10번. 손익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입금과 송금은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하죠. 부동산은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죠. 일반적인 상품 판매는 인도 기준을 인식합니다. 자,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회계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를 존중을 해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4번이 틀렸고요. 11번. 법인세법상 자산평가에 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이에요. 원가법이라는 것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선입선출법,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총평균법을 적용을 해줍니다. 외화환산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까지는 맞죠.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화폐성 외화자산, 즉 매출채권 매입채무,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입금을 기준환율로 평가를 했을 때는 인정이 됩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를 했을 때는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을 해줘요. 그러나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를 기준환율로 평가를 했을 때는 인정이 되므로 세무조정이 없어요. 예, 4번이 틀렸습니다.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이죠.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줘야 돼요.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200만 원 부족하게 했죠. 부족하게 했을 때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송금 산입해주고요. 부족액이 있을 때는 세무조정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상각부인액이나 부족액이 없을 때도 세무조정 없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1,800만 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천만 원이 한도액인데 1,8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200만 원 부족하게 했을 때 부족액이 있을 때만 상각부인액이 있을 때만 송금 산입을 해주는 거죠. 부족액이나 아니면 상각부인액이 없을 때는 세무조정 없어요. 12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13번.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주고요. 단기 순이익 플러스 입금 산입 마이너스 송금 산입을 해주시면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차가감 소득금액.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 네, 기부금 한도 초과는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을 빼주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여기 대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억 원 나와 있죠. 당기순이익이 1억 원 나와 있어요. 세무조정상 기부금 관련 전입니다. 입금산입이 3천만 원, 송금산입이 1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송금산입이 1천만 원. 기부금 내용을 봤더니 지정기부금이 2천만 원이 나와 있고 지정기부금이 2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교수금은 500만 원, 2월 교수금은 전기에 발생한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첫 번째 기부전 소득금액. 그러면은 일단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 더해주면 1억 3천, 1천만 원 빼주면 1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기부금이 반영된 후죠. 기부금 반영된 후에 당기순이익이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기부금 반영 후에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기부전 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이에요. 마이너스 2월 결손금 곱하기 50%가 법정기부금 한도액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법정기부금 한도는 없죠. 법정기부금은 없어요. 기부전 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마이너스 법정기부금 곱하기 10% 얘가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된다라고 그랬죠.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기부전 소득금액은 차가감 소득금액이 기부 후니까 1억 2천만 원에서 다시 지정기부금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2천만 원을 더해주시면은 기부전 소득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1억 4천만 원 계산이 돼요. 마이너스 2월 결손금이 500만 원 있고요. 법정기부금은 없어요. 마이너스 0. 네, 곱하기 10%가 지정기부금 한도액이니까는 1억 3,500의 10%면 1,350만 원이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되는 거죠.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1,350만 원인데 지출을 2천만 원 지출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출을 2천만 원을 했으니까는 결국은 얼마만큼? 650만 원만큼이 한도 초과가 된 겁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는 6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각산년도 소득금액은 1억 2,65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물었으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미음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기준 소득금액 마이너스 법정기부금 해주시고 곱하기 10%가 지정기부금 한도액이라고 나와 있죠. 정확한 건 제가 이론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답은 1번입니다. 14번.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해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게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봅니다.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은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사니까지는 맞죠.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한도 초과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는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가 아니죠.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접대비 기속 시기는 발생주에 따라 이루어지죠. 기부금이 현금주이고 접대비는 발생주입니다. 2번이 틀렸죠. 15번.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이 되나 일부 항목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채비건업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상여.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거 비실명 채권이자죠. 상여 죄송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유보고요. 업무무관 자산 지급자는 기타 사회출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16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물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물었어요. 단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5천만 원 나와 있고요.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750만 원입니다. 단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천만 원 나와 있는데 세법상 퇴직연금 2월 잔액은 3천만 원이에요. 다른 건 보지 말고요. 퇴직연금을 물었으니까는 디귿과 리을만 보시면 돼요. 퇴직연금. 그러면은 단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은 3천만 원인데 세법상 퇴직연금 2월 잔액 작년에서 넘어온 게 3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만큼 송금 산입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서 넘어온 퇴직연금이 3천이란 얘기예요. 작년에서 넘어온 퇴직연금이 3천. 근데 단기 말에 4천만 원이 됐으니까 1천만 원을 추가로 불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천만 원만큼 송금 산입할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17번.
대표이사로부터 5억 원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했어요. 고가 매입했을 때는 세무조정 몇 개? 2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가 매입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2개 나오죠. 부당행위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가액이 10억이 아니라 5억이니까 5억을 빼주는 세무조정,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고요. 또 하나는 대표이사에게 5억 원만큼을 돈을 더 줬죠. 시가가 5억 원인데 10억 줬으니까 5억 원만큼을 돈을 더 준 거예요. 상여금 준 걸로 처분해 주면 됩니다. 송금불산이 고가 매입 5억 원 상여. 답은 3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부당행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 시에는 세무조정이 2개가 나온다. 과세표준 금액을 물었습니다. 당기순이익부터 2억 5천만 원에서 당기순이익 2억 5천만 원, 그죠? 2억 5천만 원 플러스 입금산입이 1억 원. 마이너스 송금산입이 7천. 송금산입이 7천만 원. 플러스 지정기부금한도 추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천만 원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2개 더해주시면 500만 원이죠. 2억 8,50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쭉 써서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19번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뭡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0만 원 나와 있어요. 외국납부세액이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출세액 2천만 원 곱하기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억 분의 과세표준 2억 분의 국외 원천 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국외 원천 소득이 8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800만 원 나옵니다. 둘 중에 작은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거 800만 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대선 충당금 변동 내역이다. 대선 충당금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전기 2월액 3천만 원 중에는 세무상 부인된 금액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한도 초과된 거 있잖아요. 단기에 와서 무조건 송금산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송금산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결산조정사항인 거 맞죠? 동그라미 2번 전기에 부인된 거 1,000만 원은 송금산입되는 것도 맞습니다. 한도액 계산할 때 충당금 잔액에 대해서 세무상 충당금은 1%와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하는 거 맞고요. 회사 단기 대손 상각비 설정액 2천만 원과 세무상 송금 산입 한도액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잔액과 송금 산입 한도액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말 잔액 4천만 원과 세무상 송금 산입 한도액을 비교해서 송금 불산입을 계산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답은 4번. 꼭 기억하세요. 대손 충당금은 기말 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한다. 21번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공익신탁에서 발생한 것은 비과세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받은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유정연금, 그 다음에 직무 발명에 의해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거고요. 21번에 과세가 되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22번 금융소득에 관한 설명이 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과 같이 원천 징수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세금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년도 5월 달에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줘야 됩니다.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나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맞고요. 자금 대여를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죠. 이자소득. 자금 대여를 영업적으로 하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은 필요용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고요. 23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계산을 해라. 여러분들 1년간 임대료를 1억 원을 받았는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건 7월 1일부터니까 5천만 원이죠. 답은 3번이고요. 2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과 법인인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은 3억 원이 나와 있어요. 3억 원. 대표자 급여가 9천만 원 나와 있어요. 여기 대표자 급여가 9천만 원 나와 있고요. 9천만 원. 배우자 급여는 2,400만 원 나와 있어요. 배우자는
2,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2,400만 원. 그리고 수익에는 이자 수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천만 원 나와 있고요. 배당금 수익이 또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배당금 수익이 500만 원. 배당금 수익이 500만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500만 원 나와 있어요. 비용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500만 원입니다. 법인을 먼저 볼까요? 자, 법인은 이자 들어가는 거 맞죠? 배당금 들어가는 것도 맞고 대표자급여, 배우자급여 손실 들어가는 게 다 맞아요. 법인은. 때문에 법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그대로 얼마가 되느냐면 3억 원이 돼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그대로 3억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은 수익에 이자도 들어가고 배당금도 다 들어갑니다. 비용에 대표자, 배우자급여 손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개인은, 여러분들 개인은 이자와 배당금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따로 과세를 하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대사에 이 사업소득에 이자와 배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빼줘야 돼요. 총수입금액 불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총수입금액 불산입이 2,500만 원 있죠. 저거 두 개 더해주면 대표자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말을 써요. 필요경비 불산입. 대표자급여 인정이 안 되고요. 배우자급여는 인정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인정이 안 돼요. 두 개에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1억 5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그러면 사업 소득금액이 계산이 돼요. 사업 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3억 원에서 2,500만 원 빼면은 3억 원에서 2,500만 원 빼면 2억 7,500이죠. 2억 7,5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얼마? 필요경비 불산입 1억 500만 원을 더해주시면 돼요. 3억 8천만 원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법인은 세무조정이 없으니까 3억 원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25번 소득세가 과세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자,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주총결에 의해서 상여로 받은 건 과세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거 비과세입니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줘요. 디귿과 미음 4번이 답이네요. 26번 소득세법상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고 들었는데 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네, 원칙적으로 연금납입 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과세합니다. 맞아요.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맞습니다.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연금계좌 인출액 중에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한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이 아니죠. 연금이 아닌 걸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되는 거고요. 해약했을 때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해지했을 때가 기타 소득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윤준혁이 틀렸어요. 27번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라. 퇴직소득 마이너스 기본공제, 퇴직소득 기본공제 40%를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시면 과세 표준이 계산이 돼요. 퇴직소득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억 원 나와 있고요. 기본공제 40%니까 4천만 원. 40%는 딱 정해진 겁니다. 근속연수가 9년 7개월이면 1년이 안 되는 거는 네 1년으로 봅니다. 10년이네 10년. 그래서 근속연수 공제는 15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10년을 대입 한번 해봐요. 근속연수에 10년 대입하면 10년 마이너스 5년이니까 5년이죠. 자, 50만 원 곱하기 5년 하면 250만 원 플러스 150 하니까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6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5,600.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라. 2배사 근년기죠. 네, 사업소득 금액 무조건 종합과세, 근로소득 금액도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죠. 두 개 1억 2천에서 4천만 원 빼주면 8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답은 1번이고요.
29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입에서 근년 기니까 근로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여러분 근로소득금액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금액도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금액이 분리과세가 아니죠. 분리과세가 아니니까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세 개를 몽땅 다 더해줬더니 9,200이에요. 9,200.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가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그러면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죠. 과세 표준은 7,200입니다. 7,200 곱하기 세율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대입 한번 해볼까요? 8,800만 원 이하죠. 8,800만 원 이하니까 여기다 더해주시면 돼요. 582만 원 플러스 4,600만 원 초과 금액이에요. 7,200에서 4,600을 빼줘요. 그리고 곱하기 몇 퍼센트? 24%를 해주시면은 624만 원이 나옵니다. 624만 원. 그래서 플러스 582만 원을 해줬더니 1,206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0번.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특정 공제 항목들의 합계가 2,500을 초과하면 2,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답은 1번이고요. 3번에 지정기본 공제도 지금은 이제 답이 됩니다. 답을 1, 3번 두 개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정기본 공제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도를 적용했었는데 그래서 30번의 답을 여러분들 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답이 두 개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다 바꿔서 나오겠죠. 2,500만 원 한도 적용하는 거 신용카드, 주택자금, 교육비, 보험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틀린 간접세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2번에 일반 소비세고요. 3번에 영리목적과 무관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니까 4번도 맞죠. 틀린 것은 1번. 32번.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1번에 재활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치물과 무치물 임으로까지 맞는 문장인데 특허권은 과세 대상인데 주식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재화를 수입할 때는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세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세관장이 물건을 보고 과세를 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수입해오면 면세가 되는 거고요. 뭐 시계를 수입해 갖고 오면 과세가 되겠죠. 세관장이 물건을 보는 거지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번이 맞아요. 건설업자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3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죠. 재화의 수출, 선박,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답은 4번입니다. 34번.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물었어요. 주택은 면세입니다. 수도요금도 면세고요. 시내버스도 면세입니다. 입장권은 과세예요.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22,000원 나누기 12를 하면 돼요. 22,000원 나누기 12를 하면 2,000원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죠. 다시 한번. 주택의 임대 면세, 수도요금 면세, 시내버스 면세, 입장권만 과세입니다. 1번이고요. 35번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제품은 시가 2천만 원에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제품은 시가 2천만 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토지는 면세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면세니까 계산하지 않고요.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공식이 있죠. 취득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세표지 나와요. 이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취득일부터 폐업일까지 요 중간에 6월 30일과 12월 31일이 몇 번 경과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취득일로부터 폐업일까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 몇 번 경과됐느냐, 이게 경과된 과세기간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취득일 1월 20일부터 폐업 2월 5일까지 딱 2번 경과했죠. 그래서 취득원가 4억 곱하기 1 건축물이니까 5%고요. 2번 경과했습니다. 곱셈 먼저 계산하는 거죠. 5 곱하기 2번이면 10%. 1에서 10% 빼면 94, 36이죠. 94, 36. 3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자, 3억 6천만 원에다가 제품 2천만 원 더해서 3억 8천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취득일로부터 폐업일까지 6월 30일과 12월 30일이 몇 번 경과됐느냐라는 얘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6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수액을 물었습니다. 기계장치 구입한 거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죠. 1,500만 원. 업무랑 무관한 건 불공입니다. 원재료 구입한 거 공제받을 수 있고요. 부재료 구입한 것도 되긴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에 누락되면은 공제가 안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분은 공제가 안 돼요. 접대비 불공이죠.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답은 1번. 37번.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죠. 1번이 틀렸네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한번 발행된 세금 계산서가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자, 38번 문제를 봤더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음식점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죠. 틀린 것은 2번. 39번. 납부세액을 물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매출세액을 봤더니 수출은 영세율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수출은 영세율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국내 판매한 게 6억 원 나와 있으니까 6천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부속품 매입한 거 3억 원에 10%면 3천만 원 빼주면 3천만 원 빼주시면 되고요. 수출대행 수수료 과세죠. 9천만 원에 10%면 900만 원 매출세액입니다. 광고 견본품 제공한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견본품 제공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맨 밑에 거 대손세 공제 파산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죠. 3,600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견본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40번.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100만 원에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려고 한다.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은 5%, 한국은 10%이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급과세 원칙입니다. 소비하는 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예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한국이죠. 그러면 10%니까는 부가가치세 10만 원. 그래서 반도체 대가 100만 원은 일본에 줘야 되는 거고요. 부가세 10만 원은 우리나라 세관장에게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6회 세무회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